대통령은 특별히 지난 9월 3일 경기도 가평 설악에 있는 통일그룹 산하에 일생을 나라의 통일을 염려하시다가 성화하신 문선명 선생님의 9주기의 기념 행사로 세계 평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9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에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를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한 겁니다. 거기에 본인이 약 40분에 걸쳐서 신통일한국, 그러니까 기존의 통일이 아닌 새로운 통일 방안, 이 이념이 무엇이며 비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날 1시간 정도 할 계획으로 PPT도 만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정이 좀 시간 조정 때문에 40분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또 못다한 얘기도 있고 있어서 간략하게 오늘은 그 세계 평화 통일 포럼에 주재한 신통일 한국의 이념과 비전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다시 또 설정하기를, 통일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별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많은 이해와 지도 그리고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특히 통일에 관심 있는 지도자 여러분, 저는 2021년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거의 일생을, 한 60년 가까운 세월을 통일운동에 바쳤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통일운동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지나놓고 보면은 통일에 관한 책도 아마 한 10권 정도 썼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또 대중을 향해서 아마 3만여 번이 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연을 하는 횟수가. 주로 대중 강연이죠. 물론 교육기관에 학술적 강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중대, 그러니까 75년 월남공화국이 망하고 나서 우리 한국의 안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전국적으로 그런 거국적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통일그룹이 주도하는 100만 시민대회도 있었고, 저는 부산에서 구덕체육관에서 10만 명을 모아놓고 목청을 돋우면서 강연한 기억도 생생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전국은 코로나 팬데믹과 내년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놓고, 하나는 정권의 재창출이냐, 그렇다면 정권의 교체냐, 여기에 또 이념적 배경까지 좌파 정권이 집권하느냐, 우파 보수파 정권이 집권하느냐의 논쟁 속에 지금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지금 모든 걸 제쳐놓고, 또 거기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사회의 혼란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들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지금 목청을 돋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지도자들도 통일 문제는 거의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방법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간략하나마 그들도 좀 통일에 대한 관심,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비전이죠. 북한이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산다, 원시적 생활 속에 허덕여 있고 배급도 공급되지 않아서 시장에 의존하는 이런 상식적 시장이 아닙니다. 아주 처참한, 과거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참 장마당에 가서 고추, 무, 심지어 참깨를 팔아다가 용돈을 마련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 거기에 시달리는 북한을
그대로 방천당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뭐 GNP가 3만 불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4차 산업에 성공하고 뭐 미래 희망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동족으로서 피를 나누고 역사 속에서 1300년을 같이 살았던 우리 민족이 갈라져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은 천지치료봐도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삼국통일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통일환이죠. 두 개 한국이 하나의 한국으로 합쳐지는 통일한국이 왔을 때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발전은 곧 남쪽의 성장을 촉진해 줄 것이고 북쪽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노동, 그거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 남쪽이 기술과 자본이 있으니까 그것이 합쳐졌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 다음 우리 시대가 이루어야 할 기적은 대동강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공히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에 피가 끓고 심장에 고동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충격을 줘야 돼요. 통일을 이루지 않고는 안 된다. 왜 우리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물류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철도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육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체제에 지금 대립이지 않습니까? 민족이 단순하게 영토가 갈라지고 국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동서독처럼. 완전히 체제가 갈라졌어요. 체제.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응? 소유가 개인 소유냐 당 국가 소유냐. 종교가 자유로울 수 있냐 반종교냐. 유물론과 유실론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게 38선을 통해서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어느 민족이든 1세기 동안의 문화를 달리려면 다른 국가가 형성됩니다. 늘 주장하잖아요. 제가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하나였다. 종교가 갈라짐으로써 두 개의 나라가 되고 결국 핵으로 대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이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이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바른 정신은 통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신. 우리가 통일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것이 다만 준비됐을 때 준비된 통일은 재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을 맞이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 젊은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통일 왜 하냐고. 그래서 자네는 왜 반대하나 그랬더니 혼란이 옵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독일 통일 20년에 결산 내고 한국 돈으로 3천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동독의 재원, 동독의 시설, 서독의 자본, 기술이 들어가서 동독이 개발되니까 독일은 영원한 유럽의 강자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 통일도 지금 주변에 네 나라가 초강국 강대국들이잖아요. 그들하고 어깨를 겨루려면 아무리 우리가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인구가 1억 명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남쪽에 한 5,500만, 북한에 2,500만, 그 8천만이잖아요. 해외 동포까지 합치면 9천만이죠. 잃어버린 만주, 북간도, 거기 우리 경제 영토입니다. 거기도 한 1억 4, 5천만이 살아요. 동북 삼성에. 그러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결국 사강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끔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 미래예요.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실현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통일 방법을 놓고도 뚜렷한 어떤 정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군사적 통일 절대 불가능하죠. 왜? 화력이 엄청나게 상승해가지고 6.25 전쟁 때 재래식 무기 체계로만 싸웠어도 450여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유엔군이 한 5만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미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보다 좀 10배, 100배, 1000배 높은 화력 밑에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 민족이 살아남겠습니까? 아마 살아남을 존재는 생명은 바퀴벌레 정도 남아질 겁니다. 산천은 폐허되고 완전히 지금까지 쌓아올린 우리의 산업시설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적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지난번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사이에 그 5개 항목을 소위 발표할 때 2개 항목 속에, 2항 속에 남쪽의 연합단계하고 북한의 연방단계가 그것도 낮은 단계 연방이죠. 그것이 상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사하다 그런 얘기야. 바꿔 말하면 통일의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민족, 경우에 따라서 이국가, 우리 연합단계에서는 또 이체제, 이정부. 여기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연방제는 소위 연방국가라는 개념 밑에 이체제가 들어가니까 소위 상위 개념으로 연방을 둔다면 아마 국방이나 외교는 상위 국가 개념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험하다는 거죠. 당분간 우리는 일민족이 돼 이국가, 이정부, 이체제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세월이 흐르면 교류가 인적, 물적 교류가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젖어 들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갖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민주주의 제도죠. 물론 공산주의 속에도 선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체제 속에서 노동당이라는 당 밑에서 정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정당도 결국 노동당의 우당이 아닌 어떤 정당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처럼 여야가 맞붙어가지고 정책을 논하고 국회를 박살내고 필리버스터라고는 장시간의 토의를 통해서 소위 어떤 정책의 무마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이런 정치적인 참 멋있는 민주주의의 투쟁은 없을 겁니다. 거기서는 인권이 자리 잡을 자리도 없고 자유가 숨쉴 자리도 없습니다. 오직 수령 한 사람만이, 백두혈통만이, 그리고 불과 10%도 안 되는 공산당 요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모든 나머지 인민들은 동물만 또 보다, 동물만 또. 오직은 황장의 비가 인간중심 사상, 주체 철학을 옷을 입혀놓고 개돼지도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90년 후반기에 소위 식량이 고갈돼가지고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300만 명 가까이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그 말에 의하면 참다 못해서 혹시 남쪽에 가면 자기가 주체 철학의 옷을 입혀놓은 인간 중심주의가 발뻗을 자리가 있지 않겠냐고 내려와 봤다가 이 민주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최고의 위에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종교적 바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인간이 참 신앙을 철저히 하면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고, 유교에서 만물지중 유인이 책이고, 불교에서 누구든지 부처를 따르면 처처부처가 된다는 인간중심 사상 위에 신과 함께 이루는 세상,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신이 존재할 자리가 없잖아요. 유물론이니까. 물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에게만 특전을 준 것처럼 인간에게 고유한 속성으로서 북한이 주장했던 것이 김일성이가 찾았다는 소위 자주의식, 창조의식, 사상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만 고유하다는 거야. 대단한 발견이고 발전이죠. 그런데 다시 거기다가 수령 영도론이라는 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오직 수령만이 절대적 주체고 나머지는 수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능적 존재로 전락시켜 놨다 그런 얘기죠. 의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눈 뜨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 속에 귀속된다 이게. 그리고 수령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뇌수가 뇌를 움직이고 뇌가 사지백체를 작동시키듯이. 이게 북한의 주체사의 특성이에요. 오직 수령 한 사람만이 사람의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게 추정하면은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8명의 최고위급 인물들이 수령의 차를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영구차를 따라서. 근데 거기 다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장성택, 김용진, 이영호, 이영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박수 드문드문 친다고 건성박 쳤다고 죽이고, 연설 중에 안경 닦았다고 죽고, 또 졸았다고 죽고, 어떤 이유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바꿔 말하면 2인자로 성장할 위험에 대한 절단입니다. 그런 체제가 지금 북한 체제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남조선 전체 공산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수도는 평양으로 옮겨졌고, 또 자기들도 정상국가 하려는 노력은 보여요. 이번에 1월 달에 수정했던 노동당 규약 전문 수정 보면은 그동안에 김일성, 김정일 앞에 붙어있던 모든 이사여구들, 그래서 신화적 부각의 정치 철학이 이게 일반적 사람들로, 그냥 수령님들이 이런 표현으로 바꿔나갑니다. 아마 분명간 북한의 헌법에서 김일성 주석의 자리를 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저런 원시적 신화체제, 봉건 왕조체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힘을 끌어내는 방법도 그런 위험한 통치수단을 통해서 중국식으로 1984년이란 책을 써가지고 마치 동물농장에서 지휘하는 동물들의 생활을 그렸던 종말론적 서적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중국처럼 전체 인민을 화상을 영상화해서 범죄를 가려내고 사상을 주입하고 정치 용어를 못 쓰도록 틀어막은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체제가 북한 체제입니다. 수용소 운동가 있고 정치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 20여만 명이 들어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생을 마감해버려요. 저는 아주 북한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년 군사 퍼레이드를 열병식,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나 군 창건일에 마치 그 미사일과 핵을 평양 광장에다 진열해 놓고 군사적 위협을 과시합니다. 평양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창문을 열고 열일 환영해야 돼요. 근데 마치 평양의 70층 소형 아파트에 사는 일반 서민 하나가 열병식 장면을 막 열성적으로 환호해야 되는데 애가 그 열병식만 보면 경기를 해요. 5살짜리가. 그래서 환영을 하다가 애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민반 당 세포에게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날 보위부에서 우리 놈은 경찰청에서 와서 추럭에다 짐을 싣고 저 자강도, 우리가 말하는 산수갑산에 이전을 시켜버립니다. 거주지에는 자유가 없죠. 여행자유도 없죠.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단은 영구적일 수 없습니다. 왜? 분단은 끝없이 소모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분열이 계속돼요. 분단 때문에 이념 논쟁이 생기고 정치 체계에 좌파 우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을 선두로 해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특히 분단 때문에 생긴 갈등들이 많아요. 거기에 1년에 지불하는 비용이 적게 잡은 학자는 84조, 크게 잡은 학자는 300조를 얘기합니다. 우리 국가 예산의 절반이 분단 비용으로 소모된다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을 잔뜩 메운 태극기 부대로부터 노동자들의 외침,
민노총, 전교조 모든 그 사람들의 파업이나 운동은 결국 생산병의 절감이고 국가의 갈등병이 되는 겁니다. 1년에 갈등비용을 300조씩 지불하고 어떻게 건전한 국가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벌써 5차례 지급했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한 600조 됐는데 지금까지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어버렸어요. 지금 기업 부채가 잡좀 천문학적입니다. 이 젊은 세대 그걸 넘겨준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얘들이 어린애들 낳지 않겠어요. 왜? 큰 부담을 애들한테 안겨줘야 되잖아요. 개인당 비용이 3, 4천만 원 정도도 버티기 힘든데 7, 8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비전을,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현실이 난감하다. 결국 모든 비용은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냐? 단술이 좋다고 지금 당장은 주니까 좋지만 별의별 수당을 국가가 주잖아요. 청년 실업수당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노인들 뭐 담배꽁초만 수수료 당해도 고용인력에 잡아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중남미 국가들 또 유럽에서도 무슨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나라들 전부 포퓰리즘에 주 5일제도 많다고 해서 4일제 하다가 부족 안 하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위험한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부담을 전적으로 젊은이에게 밀어주는 그런 시대가 올까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분단은 영원히 갈등과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일은 일시적으로 비용이 나가요. 혼란도 옵니다. 그러나 생산적 비용이에요. 투자 비용이에요. 미래 한국의 살만 나는 나라, 그리고 사강이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통일이 미래입니다. 통일이 미래입니다. 통일은 전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하나를 둘로 만든다는 것은 남북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가치관을 찾아내야 돼요. 그 자아와 우의 이념을 존경하는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제창했던 이론은 부익사상입니다. 새가 머리 명령에 따라 두 날개를 날아가듯이 왼쪽의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하나로 합쳐서 박수치고 화합하는 이론은 머리사상이다. 그게 바로 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교회예요. 지금 내가 신통일한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뜻을 같이 하는 새로운 가치가 개발돼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뛰어넘는 화합의 철학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공생의 이론, 경제 이론이죠. 함께 생산하고 함께 합쳐서 부를 축적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영의 이론, 정치는 인민을 잘 살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과부작 없이 저축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분배해주는 그런 정책,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솟구쳐서 창조적이고 정말 역동적인 인간의 두뇌가 발동해서 미래의 풍요한 사회로 가는 시너지를 창출해내도록 하는, 그런데 그런 공동생산, 공동분배, 또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차별화되지만은 그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기여하게 하는 심정의 마음이 작동을 하려면 끝없이 가치관을 제시하는 사상의식이, 의식이 바로 잡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인력으로 인간의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했던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교윤리가 주장했던 화합의 중용의, 그리고 인간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윤리도덕의 근간이 되는 거죠. 부처가 가르쳐 줬던 것, 고통을 해소하고 미래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부처의 상으로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귀해서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렸던 것도 부처의 예상이고, 그 외 많은 종교들, 기독교의 예수상, 영혼의 존재를 각인시켜가지고 인생은 영생한다,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마라, 물질적 가치 가지고 미래를 측정하지만 말아라, 미래의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노동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하지만은 임금보다 또 중요한 것은 보람이다. 일을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창조물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벅찬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회에 기여했구나.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하면서 30년 동안 국가안보와 50년 넘게 국가안보와 미래 통일세계를 그리며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대중이 부르면 간다. 지금도 달려갈 여유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것이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대중 앞에 통일을 호소하고 싶어요. 통일이 우리 미래고 비전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통일된 대한민국 상상만 해보세요. 1억 시장이 형성됩니다. 우리 남쪽의 자본기술이 북한의 자원노동을 만납니다. 우리 열차가 시베리아 STR,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으로 갑니다. CTR, 중국 철도를 통해서 DCR이죠. 동남아를 달립니다. 왜 비행기로, 배로 더디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을 끝없이 가져다 우리는 가공해야 됩니다. 분해 좋지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좌지우지하잖아요.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조선 산업, 6차 산업에서 또는 4차 산업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들이 이미 수소로, 전기로 세계 시장을 욱박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온다면 북한의 분해 좋은 집단들을 우리의 산업전선에 끌어오고, 또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겁니다. 철강을 북한의 원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자동차를 함흥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학생산단지가 또 북한의 해안가에 어디든지 가서, 심포든지 가서 적절하게 단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인력을 고용시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임금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중국 임금은 일시에 좀 올라가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다 육박해버렸습니다. 북한은 지금 5분의 1 수준이에요. 개성공단에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 돈으로 15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10분의 1이잖아요. 평균 낮은 임금에 10분의 1이 더 되잖아요. 20만 원을 줬다 해도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1만 8천 개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업이 삼성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북한까지 영향을 넓혀서 진출해보라. 얼마나 많은 시너지, 부가가치가 나겠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적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북이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할 겁니다. 제재가 너무 가혹하니까. 지금 힘을 써서 인민들을 군중동원시키려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소위 민중주의 이런까지 들고 와서 북한 인민들에게 사기를 올립니다. 그건 체제 안정의 도구죠. 북한 핵도 결국은 핵을 써서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죽는 거 아닙니까? 핵은 터지면 우리의 미사일이 공격할 거고, 그 공격하면 남북이 살아날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바퀴벌레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냉철한 마음으로 아마 북쪽이 불언간 남북한 총선거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두를 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중립화도 아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북한은 이념정당이죠. 좋든 나쁘든. 우리는 이익정당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꼬락서리 좀 보세요. 자기 이익이 있으면 정권 교체냐 정권의 재창출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제일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원끼리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약점을 후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익정당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거에서 부부 간에도 출마를 하고 형제 간에도 출마하지 않습니까? 공천이 탈락했다고. 이런 위험한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탈북자 4만여 명을 남북 통일의 지도위원으로 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천만 이상 가족, 북한의 한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를 증오의 대상으로 알고 겪었던 사람들을 또 일선에 내세워서 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개발해서 그들과 동화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복진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가장 인간을 위한 제도인가, 사회주의 경제는 왜 실패했는가, 이런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국가적 기반 위에서 통일준비원을 만들어야 돼요. 지도자를 육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밝은 미래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권한다면, 혹시 기회가 주어지시면 원효 성사, 신라의 거승이죠. 고려 때 와서 화쟁국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분의 철학은 신라가 불국토라는 부처님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정신을 배양했지만, 적절하게 김춘추나 김유신의 군사적 힘, 당나라를 끌어다가 삼국을 통일시켜놓고 결국 당나라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6년 동안의 처절한 전투를 합니다. 그냥 당나라 힘을 빌려서 통일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신라가 당당하게 당나라로 결전을 6년간 수만 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당군을 20만 명 사육시켜서 결국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고 한반도 통일석세를 만든 거고, 또 고려의 왕건은 더 높은 차원의 화합의 분열 정치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국을 1000년 가깝게 지속시킵니다. 우리 오늘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기를 바라고, 원효의 화쟁사상, 참과 거짓이 뭐가 다른가,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가, 그걸 논하기 전에 강물은 흘러서 바다에 만나고 바다에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의 일심사상, 일미사상, 이런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면서, 특히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통일사상,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한번 썼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보다 남쪽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통일은 온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죠? 그게 통일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차 축복입니다. 전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요. 예를 들면 한일 간에 국제 결혼한 사람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1만 쌍이 넘습니다. 1만 쌍.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농촌은 말할 것 없고 대한민국에 한 7천 쌍, 일본에 4천 쌍이 있어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고 일본과 미국이 만나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으로 뭉칩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 벌써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비핵화 논하고 금강산 개발 논하고 남북 협력 시대를 요구했던 그 시대가 30년 됐는데, 그분이 평양 입성해가지고 만수대 의사당에서 만찬 초청 연설을 했어요. 기념 연설을, 인사죠. 그때 첫 번째 내 말씀하신 화두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이뤄놓은 국제결혼은 이미 194개국에서 실현됐는데, 그 실현을 통해서 국제 간에 국경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우연히 울산에 가서 한일, 일본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난 애들이 벌써 중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너 혹시 독도가 누구 땅이냐? 그랬더니 이름이 어물어물하더니 참부모님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땅,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땅,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데 공감한다면 그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통일왕국 속에는 새로운 통일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신과 함께하는 통일, 마치 독일이, 여러분 통일 그냥 된 것 같습니까? 89년 10월 7일 날 동독에서 호네커가 주도하는 공산당 창건 40주년 기념 열병식이 있었어요. 그 열병식 때 고르바초프는 물론 27개국 공산당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제법 군사력이 있어요. 동독도. 그때 소련군도 한 40만 있었지만 호네커가 손을 높이 들고 외쳤어요. 동독 공산당은 영원하다고. 왜냐하면 동독이 그때 소득이 한 6,000불 되니까 공산국가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소득의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같은 해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려요. 그 신기하잖아요. 콜 총리는 폴란드 가서 바에사하고 회담하고 있어요. 그때 연락을 받고 급급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옵니다. 와서 기자들이 몰려와서 한 500~600명이 통일이 시작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콜은 인상을 쓰면서 통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통일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한 20년 노력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다 안 된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돼요. 흡수 통일이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 많은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당신 20년 정도 지나야 통일이 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콜은 또 인상을 쓰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인간 영역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신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왜? 서독은 그런, 물론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바탕도 있었지만은 경제적으로나 국민의 마음이 동독을 끌어안을 만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서독이 발표한 게 세 가지 아닙니까? 정치 보복 안 한다. 가능은 안 한다. 두 번째, 화폐는 단일화시킨다. 동독 화폐하고 4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다른데 동독 경제를 끌어안아주겠다. 4배를 올려주겠다. 동독 기득권층이 떼돈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 간부랄지라도 부자가 하루아침에 됐잖아요. 4배를 올려주니까. 그 다음에 실업수당 서독 실업자의 수준에 맞춰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독 실업자들이 실업률이 29%, 30%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가난한 자도 좋고 돈 있는 좋고 권력자들 정치보복은 또 흑소수로 한다니까. 슈타지들이 서독에 와서 정보부 부원장까지 하면서 별놈 조직에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총리실까지. 그런데 그들까지도 독일 통일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에 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콜은 작년 3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는 해고록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 해고록은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하늘이,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이거 뭐 기독교 하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독 시민은 기꺼이 통일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입니다. 당시에 프랑스나 영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에 쫓아가서 통일을 반대했죠. 제발 막아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천운이, 우리말로 천운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통일국가가 되고 통일국가가 될 때 민족의 꿈이 실현되고 그것이 비전이 돼서 젊은이들의 희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신은 거침없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통일의 그날 올 겁니다. 북한도 잘못된 것이 뭔가를 알 겁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들을 배격하거나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서 다르더라도 서로 교류하다 보면 같아져요. 저는 북한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많이 만나서 인간적인 대화를 해보면 똑같아요. 한 번은 북한 공산당 간부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자기 부인의 병명을 가지고 왔어요. 평양 인민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을, 그 약을 북한에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쪽에 가서 약을 구해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길을 통해서는 구해다 줬더니 눈물 흘리더라고요. 이 약을 먹고 완치가 되겠다고. 그 가족 사랑하는 마음, 자식 사랑하는 마음, 인류학교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뇌물공화국입니다, 거기가. 다 사람의 사는 근본은 똑같고 1300년 동안 경험했던 가치, 관습, 언어 다 그대로 있어요. 희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방송은 9월 3일 날 세계 평화포럼에서 40분 동안 1시간 이상을 준비했던 걸 40분에 토하려니까 많이 미비된 게 있더라고요. 비전 쪽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아주 설용수 저 사람이 전개만 해놓고 결론을 잘 못 내리는 걸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충해서 들으시면 아마 마음에 다소 위로가 될까 싶어서 방송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